지금까지 우리는 핵융합 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융합 로의 레디얼 빌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각각 레디얼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블랑켓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었는데요. 블랑켓을 브리더의 종류에 따라서 솔리드 브리더, 그 다음에 리퀴드 브리더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블랑켓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제 블랑켓에서 중성자와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중성자가 원자핵 그리고 재료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블랑켓의 구조 재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EFM 강이라든지 또는 바나드 말로이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를 통해서 또한 이 중성자가 원자 핵들과 반응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ifmif라고 하는 그런 조사 장치를 또한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퓨전 뉴클리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공태양, 어떤 별과 같은 상태를 지구 위에 만들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태양 위에 어떤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태양을 가둘 수 있는 방법, 컨파인먼트 개념으로 우리가 크게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비테이셔널 컨파인먼트, 바로 태양과 같은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둠 현상이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이너셜 컨파인먼트였습니다. 관성 가둠. 레이저나 또는 아이온 빔 같은 이런 에너지를 쏘아줘서 이제 관성 가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플라즈마를 가두게 되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핵융합 기초 수업에서 가장 강조해서 다뤘던 부분이 바로 이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였습니다. 특히 우리에서 이제 오픈 컨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클로즈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매그네틱 컨파인먼트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제 라이먼 슈피처 주니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으면서 이제 스텔라레이터를 개념을 고안했던 분이셨죠. 자, 그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To keep the ions from hitting the wall, some type of force is required that will act at a distance. A magnetic field seems to offer the only promise.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장가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핵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가 자기장을 이용한 가둠 방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관성 가둠 방식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제 매그네틱 컨파인먼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터라고 하는 국제적인 장치를 공동 협력을 통해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매그네틱 컨파인먼트가 핵융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매그네틱 컨파인먼트를 사용한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를 이용한 핵융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그림도 상당히 재밌는 사진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토러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러스인데요.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구조가 되는 거죠. 토러스 구조, 도넛 구조를 가진 거죠. 그 안에 플라즈마를 가둬줘서 엔들로스를 없애면서 거기에 자기장을 걸어줘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이 됩니다. 자, 결국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이 흥미로운 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토러스인데요. 제이 호킨스 레버레토리에 있는 지금 핵융합 연구 빌딩에서의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쿠랑인데요. 리차드 쿠랑.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였죠. 자, 그 다음에는 히데키 유카와입니다. 자, 유카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마샬 로젠블루스입니다. 마샬 로젠블루스는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 물리에서 굉장한 큰 업적을 남겼던 분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쿠스 올리판트, 그 다음에 닐스 보어. 여러분 닐스 보어는 이제 잘 아시죠? 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죠. 양자역학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던 분이시죠. 에드워드 크로이츠, 그 다음에 도널드 커스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쿠랑이나 유가 히데키 그리고 아마 닐스 보어 정도가 될 텐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핵융합에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한 컨트리뷰션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젠베르크 제가 또 말씀드렸죠.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이제 초대 소장을 지내시면서 핵융합에 대한 이제 공헌을 하셨죠. 자, 그러면 핵융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그네틱 컴파인먼트를 위주로 가겠습니다. 1946년에는 이제 핵융합 로에 대한 페이턴트 결국 특허가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죠. G.P. 톰슨입니다. J.J. 톰슨의 아들이죠. 전자의 파장의 특성, 전자가 파장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죠. G.P. 톰슨과 그 다음에 모리스 블랙만이 함께 이제 런던 대학이죠. 그래서 1946년에 핵융합로에 특허를 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특허에 나온 이제 모습인데요. 장치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보시면 메이저 레디어스는 지금 1.3m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죠. 이 케이스타보다 좀 작습니다. 케이스타 1.8m니까요. 자, 마이너 레디어스는 0.3m. 케이스타보다 작죠. 케이스타는 0.5m인데 여기는 지금 0.3m입니다. 그냥 흥미로운 건 플라즈마 전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게 이 당시에 냈던 페이턴트에 이 토로스 디바이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토로이드 형태죠. 단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토로스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흐릅니다. 플라즈마 전류 0.5메가암페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0.5메가암페어를 3GHz의 RF 웨이브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그 당시 1946년 아직 토카막 개념이 나오기 전인데 이때 토카막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핵융합에 대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이때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토너만에 의해서 이제 연구됐던 장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너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주에서 이제 핀치 현상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와서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연구했던 장치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로이달 디바이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있는데 이제 글라스나 또는 메탈로 만들어진 토로스 장치입니다. 클라렌던 연구소에 있는 모습이고요.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입니다. 자, 1955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작은 장치를 위주로. 네, 로선크라이테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로선크라이테렌 하면 퓨전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5번째 시간 때 이제 다루었었고요. 핵융합 로가 굉장히 챌린징한데요. 도대체 핵융합 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었는데 이 로선 당시 굉장히 젊었어요. 로선이 이걸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발표 당시에 바로 이제 이게 클래시파이드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밀 문서로 바로 취급이 됩니다. 분류가 되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엠리코 페르미에 의해서 시카고 파일 CP1 원자력 발전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핵융합도 마찬가지로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 핵융합이 쉽게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수소폭탄이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 발전소도 쉽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각 국가별로 이제 몰래 연구를 수행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슨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크라이테리언, 핵융합 로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극비로 바로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이 레포트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쫙쫙 긋고 unclassified 돼 있죠. 자, 여기도 unclass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극비가 아니라 공개됐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논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선 크라이테리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5장에서 이제 핵융합 로의 이제 에너제틱스를 다룰 때 이제 유도했던 것은
크게 이제 이그니션 컨디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븐 컨디션에 대해 살펴봤죠. 결국 캐피탈 Q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1인 경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간쯤에 위치한 행정로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로선 크라이테리아인데 우리가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파워 밸런스를 계산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이제 55년에 발표가 됩니다. 자, 1950년대부터 65년까지 쭉 이 기간은 다양한 매그네틱 컨피그레이션을 연구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핀치 장치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죠. 핀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이건 세타 핀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하이 볼티지를 걸어주고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 뱅크에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커런트를 흘릴 수가 있게 되죠. 거기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에서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커런트에 의해서 제이 크로스비에 의해서 핀치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과 같이.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죠. 코카콜라가 펩시로 바뀌어가지고요. 그죠? 자, 이런 세타 핀치. 그래서 이걸 막 플라즈마를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라는 이런 핀치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G 핀치, 세타 핀치, 스크류 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평형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요. 자, 그럼 이런 핀치에 대한 연구가 1950년대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로이달 핀치들이 되는데요. 엔들로스 때문에 이제 토로이달 핀치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G 핀치나 세타 핀치, 스크류 핀치는 양끝이 열린 형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형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토로이달 핀치 형태가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죠. 엔들로스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G 핀치 이제 대표적인 장치 여러분께 뭐 보여드린 적 있죠. 제타라는 장치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에 이제 영국에 이제 컬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퍼헵사트론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S1, S3, S4, S5. 이거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있었고요.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퍼헵사트론의 모습입니다. 1952년부터 61년까지인데요. 이 장치 이렇게 토로이달 모습이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가 물론 플라즈마가 있겠고 코르츠로 만들어진 토러스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언 코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프로브 같은 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서 플라즈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브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뱅크 같은 게 여기 담겨 있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 실제로 모습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생겼죠. 이제 진원 플라즈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느다란 띠로 보실 수가 있죠. 핀칭이 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왼쪽은 이제 제타 장치죠. 제타는 이제 Zero Energy Thermonuclear Assembly라는 이제 앞자를 딴 거죠. GETA인데요. 1954년부터 58년까지 이제 운전이 되었죠. 당시 가장 큰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죠. 이름이 왜 하필이면 Zero Energy인가? 그죠? 근데 이제 Zero Energy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얻는 것은 net 에너지는 지금 0.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뭐 전기 생산하거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net 에너지는 이제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zero 에너지라고 여기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핀치 이외에 이제 스텔러레이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스텔러레이터는 우리가 1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요. 라이만 슈피처 주니어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프린스턴에서요. 후에는 이제 ST 디바이스로 가게 되는데요. 슈페르칼 토러스로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시리어스, 그 다음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가싱에 있죠. 뮌헨 근처에 있는 이제 가싱이 있는데요. 인스티튜트 피어 플라즈마 피직인데요. 거기서 이니셜 이제 벤데스타인이라는 장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기의 결과는 매우 디서포인팅했다. 여기 이제 프린스턴의 이제 스텔러레이터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마테호른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이제 마테호른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의 이름이죠. 이게 이제 마테호른인데 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시작을 합니다. 수소폭탄과 연계도 되는데요. 1951년 이제 시작되면서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이런 PPPL, 프린스턴 플라즈마 피직스 레버리터리가 생기죠. 현재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우수한 연구소 중에 하나죠. 핵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자, 여기서 스텔러레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모델 B3 스텔러레이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피겨 8 스텔러레이터 처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겨 8 스텔러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장치의 이제 모습이고 실제 이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개념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RF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이제 RF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예전에 보험 디피전 제가 보여드릴 때 스텔러레이터인데 이제 커런트를 흘리는 실험도 해봤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보험 디피전 이제 점을 찍었죠. 이렇게 커런트를 흘릴 경우 이제 이런 코일로 감긴 코일로 이제 플라즈마 전류를 측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측정 장비들을 또 붙여서 플라즈마를 진단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스텔러레이터가 또 그 당시에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미러 장치를 빼놓을 수 없죠. 자, 미러 장치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오그라 장치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비를 한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오페바라든지 또는 베이스볼, 인양 코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오페의 마그네틱 웰을 이제 사용한 이제 오그라 장치가 모스크바의 이제 플라즈마 연구소였는데요. 현재는 크루차토프 연구소죠. 그래서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그라 장치의 모습입니다. 1957년 이제 러시아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장치, 이제 코일에 감기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연구가 되는데요. 이제 데카라는 장치가 1, 2, 3 나중에 이제 위드로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MM2 장치 세아에서 그죠? 보통 행정 연구는 이제 세아에서 보통 프랑스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이제 테이블탑이나 토이탑, MFTFB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폐기가 되었는데요. 로렌스 리버모어에서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의 세아에서의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퓨전 연구소입니다. 1962년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장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카펠 B라는 장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카 2B 장치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이제 이런 미러 장치의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초기 결과들이 매우 디스어포인팅을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펀더멘틀한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죠? 지핀치 장치 같은 경우에 이제 커런트가 지축 방향으로 흘렀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킹크 불안정성이라든지 소세지 불안정성 이런 게 생겨버렸죠. 자, 그리고 또한 미러 장치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레이던트 B, 그레이던트 P 이 방향에 따라서 플루트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불안정성이 생겨서 플라즈마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붕괴돼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지 장치가 더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1954년에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요. 크루스칼과 슈바츠실드가 이제 Some Instabilities of Completely Ionized Plasma라는 논문을 내서 이제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이제 로젠블루스, 아까 첫 번째 사진에도 보여드렸죠. 마샬 로젠블루스와 롱마이어가 Stability of Plasmas Confined by Magnetic Fields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내면서부터 이제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원래는 이제 플라즈마가 잘 가둬져서 이게 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불안정성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세타핀치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굉장히 안정한 편이었죠. 근데 이제 컨파인먼트 자체가 이제 보험 스케일링을 따라간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플라즈마 트랜스포트를 할 때 1946년 이제 보험 디피션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16분의 1에 2B분의 KT 말씀드렸습니다. 컨파인먼트 하면 이것의 역수의 이제 거리의 이제 길이의 제곱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했죠. 대부분의 장치들이 이제 컨파인먼트 타임을 이제 찍어보면 이제 살펴보면 템퍼리처랑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이렇게 역수로 표현이 되더라. 그 다음에 크기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치들이 뭐 원래는 자기장을 높이면 제곱에 비례해서 클래식발 관점에서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 걸로, 컴파일먼트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Z 장치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장치, 현재까지도 가장 큰 장치인 Z에서도 이걸로 보게 되면 굉장히 컴파일먼트 타임이 생각밖에 굉장히 작았습니다. 10에서 40 마이크로세컨드, 굉장히 작았죠. 자,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 그 다음에 그리고 스테빌리티와 트랜스포트 위 관점에서 더 나은 어떤 매그네틱 컨피그레이션을 찾게 됩니다. 아, 그동안 이제 사용했던 것들은 안 되겠구나. 뭐 핀치, 미러, 스텔러레이터, 어떤 다른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다 1958년에 이제 제타 장치에서 이제 네이처에 유명한 논문이 실리죠. Production of high temperatures and nuclear reactions in a gas discharge에서 토너만이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타 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각 국가별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러시아는 연구들이 더 이상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극비 연구가 아니라 공동 연구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계속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 공동 연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제타 장치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타 장치가 이제 뉴트론 일드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연구소 소장이 조금 부주의하게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뉴트론이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숙제를 한번 살펴보시게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밝혀지죠. 뉴트론이 인스테빌리티, 퓨어의 인스테빌리티에서 나타나는 어떤 바이 프로덕트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뭔가의 국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고요. 그 와중에 1958년 9월에 이제 아톰스 포 피스라는 이제 선언이 나오죠. 자, 이건 유명한 1957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이제 유엔에서 스피치로부터 비롯됩니다. 1957년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To make of the atom a peaceable servant of humanity, I shortly shall ask the Congress to authorize full United State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그러면서 1957년에 IAEA가 만들어주죠. 국제기구입니다. 이게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죠. 그래서 어떤 아토믹 에너지에 관련된 원자력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주관하는 어떤 국제기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현재도 있죠. 거기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제 이런 스피치를 통해서 미국도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아톰은 평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구를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자폭탄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제 인류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이제 활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58년 9월에 이제 아톰스 포 피스라는 이제 어떤 선언구 하에 이제 제네바에서 IAEA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핵융합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스위스에서 이제 열려 스위스 이제 우표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책의 표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Proceedings of the Second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간이 되었고요. 볼륨 32번은 이제 Controlled Fusion Devices. 컨트롤한 거죠. 퓨전 에너지를 컨트롤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실리게 되는 거죠. 1958년 이제 9월 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였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극비리의 각 국가별로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장치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드디어 한꺼번에 모여서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네는 뭐 했니? 우리는 뭐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0년 후에 다시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50년을 기념을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인데요. 그때 이제 하나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가와 히데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AEA를 통해 가지고 IAEA 이제 후에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각 국가별로 국제 협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연구 결과를 이제 공개하게 되고. 자, 드디어 이제 국제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당시 1958년에 이제 IAEA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이야기들이 가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이제 아시모비치, 토카막의 발명자죠. 실제로 장치를 만든 분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소장직도 지내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Plasma physics is very difficult. 플라즈마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전 세계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죠.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하이드로전 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제 텔러 울람 배열 기억하시죠? 수소폭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텔러가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하죠. 퓨전 테크놀로지는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그래서 이 세대에, 이 센츄리에 20세기였죠. 그때 토카마그 핵융합 로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안에, 40년 안에 이제 짓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2000년까지는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그때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굉장히 잘 전망을 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또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958년에 이제 IEA에서 만난 이후로 각 국가별로 이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힌트도 얻고 해서 돌아가서 각자 이제 열심히 연구들을 수행을 하셨겠죠.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8년이 됩니다. 1968년. 68년에 이제 또다시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IAEA 미팅이 이제 열렸습니다. 자, 어디서 열렸느냐? 이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데서 열려요. 1968년 8월 달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아신 분은 아시겠고요. 모르신 분은 전혀 모르실 곳인데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러시아죠. 이제 러시아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중국 여기 있고 이렇게. 자, 여기 빨간 점 있는 데가 바로 노보시비르스크입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여러분 이제 시베리아 잘 아시죠? 그 무지막지하게 춥다고 알려져 있는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이제 IAEA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 아시모비치 이렇게 계시죠? 아시모비치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T3 장치, 이제 토카막은 T1 장치로부터 시작을 했죠. 다음과 같은 T1 장치 이제 아시모비치가 처음 이 장치를 실제로 설계도로 만들었을 텐데요. 크루차토프에서 이제 만든 T1 토카막의 이제 모습인데 T1으로부터 시작이 전에 T3로 가게 됩니다. 사실 T1은 1958년 IAEA 미팅이 이제 생겼을 때, 열렸을 때, 그때 장치가 실제로 이제 거기에 가서 토카막 장치가 소개가 돼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토카막이 이제 시작 단계여서 사실 어떤 특별한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그 당시는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하니까 러시아는 이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푸트니크 1호를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성게 모양의 인공위성 아시죠? 이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그거를 이제 자랑하고 있었던 거였죠. 토카막은 한켠에 이제 일종의 고철덩어리 같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이 토카막이 굉장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가 전자온도 1kV를 달성했다라고 선언합니다. 1000만 도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진짜로? 거짓말하냐? 어떻게 1000만 도를 달성하지? 우리는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한 에너지 컨파인먼트 타임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러시아가 자기 나라에 초대를 한 다음에 아주 깊숙이 초대했죠. 그 다음에 와 선언을 한 거죠. 와, 우리 굉장한 결과를 얻었어. 자, 그래서 이때 이걸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라는 논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토카막의 이제 모습이 좀 그 당시 이제 보여졌는데요. 그때 이제 보여졌던 토카막은 다음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죠.
트랜스포머고 프라이머리 와인딩이 다음과 같이 감겨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센트럴 솔레노드 이렇게 감겨 있었는데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플라즈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퍼를 넣습니다. 카퍼를 스테빌라이징 쉘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었고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 감겨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슐레이션 실드가 있고 카퍼 스테빌라이징 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이죠. 자, 그래서 토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죠. 자, 이런 톡카막의 이제 모습을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런 모습, 게다가 이제 원형 플라즈마가 되겠고요. 자,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T3 장치의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T3 장치 이제 실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옆에서 보신 모습,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대략 장치 사이즈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1968년에 이제 보여줬던 T3 장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68년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죠. 결국은 토카막이 나타나는 등장인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1kNV를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1968년 당시에 이제 그룹 포토 사진인데요. 러시아와 이제 브리티시 젠틀맨들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커럼의 이제 연구소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좋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치를 들고 가서 너네 토카막 장치에 붙여가지고 실제로 한번 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젠틀맨들이 날아가서 러시아로 날아가죠. 철의 장막을 뚫고 러시아로 가서 이제 그들이 톰슨 스캐터링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플라즈마의 밀도와 전자의 밀도와 전자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정말 가져가서 T3 장치에 붙이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1969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1969년 11월 1일에 바로 이제 네이처에 결과가 실립니다. Measurement of the electron temperature by Thomson scattering in tokamak T3라고 하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서 100 일렉트론 볼트에서 1kg 일렉트론 볼트까지 얻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맞는 거죠. 1kg 일렉트론 볼트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여기서 컨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밀도도 1에서 1 곱하기 1에서 3 정도 10에 21승, 10에 20승, 19승 큐빅미터 정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칵, 로빈스, 데렉 로빈스, 그리고 포레스트 이 사람들이 이걸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토카마기 때 선언했을 때는 자기네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의구심이 가졌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제 직접 이걸 측정을 해서 이제 검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자, 그로부터 이제 68년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69년부터 이제 토카막의 전성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토카막. 다른 어떤 장치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죠. 그 당시에. 그래서 T3 장치 크루차토프 연구소에, 러시아의 크루차토프 연구소에서 이게 처음으로 온도가 이제 킬로 일렉트론 볼트 레인지로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치가 됩니다. 1000만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파인먼트 타임도 70ms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보험 스케일링에서 나온 것보다 30배 정도 더 높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68년에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69년에 이제 모든 장치들이 이제 토카막으로 바뀌는, 너도 나도 다 우리도 토카막 하자. 너도 토카막, 나도 토카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카막 키티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토카막이 이제 대세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성능이 월등히 좋아버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존 뭐 이거 장치할 필요 없겠다. 이제 토카막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신개념을 다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69년부터는 이제 작은 장치들을 위주로 해서 진단 장치들, 측정 장치들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온도를 재고 밀도를 재고 뭐 이런 다양한 장치들, 플라즈마의 특성을 잴 수 있는 이 측정 장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열하는 기술들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가열 기술이 개발이 되겠죠. 뉴트럴 빔 인젝션이라든지, 다양한 뭐 이제 웨이브를 사용한 방법들,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히팅,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히팅, 로우 아이비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핵융합 로우를 향해서 이그니션을 향해서 대형 장치를 짓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점점 컨파인먼트가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제 대형 장치들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Z 장치를 짓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TFTR이라는 장치, 일본에서는 JT60 장치, 이건 JT60 업그레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는 T15이라는 장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장치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Z 장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그 당시 이제 Z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이거는 confinement 엔타워 값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템퍼레처, 아이언 템퍼레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성능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T3 장치, 뭐 클레오, ST, ATC, T4 장치, 그 다음 TFR. 70년대 데이터들을 모았죠. 그러면 Z는 어디쯤에 위치가 될 것이냐, 대략 이쯤 되겠다고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션까지 바라보고 있죠.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이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정확하지 않았고 장치가 이제 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 할 것인가, 오퍼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Z 같은 경우는 엔타우티가 이제 엔타워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니션까지 이제 넘보게 됐었죠. 저렇게 해서 Z 장치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장치들을 비교해 보시면 TFR이라는 장치죠. 여기 있습니다. 1975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이트라는 장치. 이건 플라즈마 전류 0.5 메가암페어고 여기도 0.2 메가암페어 다이트 장치입니다. 1975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MIT 알카토 장치입니다. 200kA고요. 1976년입니다. 74년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스카티 토카막인데요. 이 경우는 플라즈마 전류가 이제 1메가암페어까지 가고요. 1976년. 그 다음 PLT 장치 1975년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린스턴이죠. 프린스턴에 있었던 장치고요. 그 다음 T10 러시아의 T10 장치입니다. 0.8메가암페어 1975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3 장치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어토믹스인데요. 1978년에 굉장히 플라즈마 전류가 올라갑니다. 2.5메가암페어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X 장치나 그 다음에 독일의 아스텍스 장치, 막스 플랑크 곳에 0.5메가암페어 1977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TFTR 미국에서 이제 TFTR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2.5메가암페어 플라즈마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인데요. 1980년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Z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2.6메가암페어의 플라즈마 전류고요.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간에 이제 어떤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핵융합에 성공하느냐라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Z 장치와 TFTR 장치 둘 다 이제 DT를 사용하게 되죠. 듀테리움과 트리튬을 사용한 장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큰 much larger 플라즈마를 이제 만들게 되고 Z 같은 경우는 여기서 D 쉐입의 플라즈마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갈림길을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TFTR 같은 경우는 98년에 이제 셧다운이 되죠. Z 장치는 지금도 운전하고 있는데 또한 더 좋은 성능을 플라즈마 성능 면에서는 이제 Z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플라즈마 스테빌리티가 이런 D형으로 가게 될 경우 이제 더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이버트 형태로 감으로써 더 깨끗한 플라즈마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TFTR과 큰 차이가 바로 플라즈마 이제 모양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Z를 디자인하던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73년부터 75년. 그 다음에 레브 할아버지의 모습도 여기 보입니다. 자, 그러다 1991년 11월에 First DT 실험을 성공하게 되죠, Z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축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 미터란트 대통령부터 받은 이제 축하 편지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영국의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받은 축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버킹엄 팰리스 돼 있죠. 그래서 뭐 친애하는 레브 박사에게서 그 다음에 뭐 퀸이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케네스 스콧이 대신해서 편지를 썼죠. 근데 11월 15일에 이제 여왕이 편지를 쓰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그래서 Z를 1984년 4월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브 박사가 아까 앞에서 사진 보셨죠? Z에서 처음으로 DT 운전에 성공했다라는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라는 이런 축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한 거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퓨전 파워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플롯을 한 건데요.
제트가 1991년에 처음 이제 DT 운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최초로 성공한 DT 핵융합 반응이 되겠고요. 핵융합 파워도 얻게 되죠. 1.7MW 얼마 되질 않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얻게 됩니다. TFDR이 그리고 1994년에 11.5MW로 10MW 이상을 얻게 되죠. 짧은 시간에 가지고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997년에 이제 제트 장치가 16MW 이상을 이렇게 얻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얻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에너지 앰플리피케이션은 이제 캐피탈 Q 값은 0.65 정도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파티클 히팅이 이제 발견이 되죠. 이제 보여줬고요. 이게 이론과 비슷하다는 것도 이제 얻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실험하고 또한 97년에 이건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롱펄스로도 얻어졌지만 이 경우는 Q는 0.2 정도로 그래서 오메가 좀 안 되게 이제 퓨전 파워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T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핵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습이죠. 당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작기노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트 이제 컨트롤 룸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샷을 준비하고 샷을 해석하고 하게 되죠. 이제 디스차지를 수행하면서 제트 장치에서. 자, 이렇게 해서 토카마드에서 제가 이제 중심으로 역사를 쫙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저런 이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핵융합 물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퍼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예를 들면 H모드가 이제 82년에 얻어지죠. 그 전에 이제 얻어지긴 한데. 그 이후로도 새로운 어드밴스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인터널 트랜스포트 베리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은 하이브리드 운전 시나리오라든지, 또는 엘름이 사라지는 QH 모드라든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넷 피직스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토카막 이외에도 다른 이제 개념들이 물론 제한이 됩니다. 꼭 토카막으로만 가야 되냐? 다른 개념들 없는가 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개발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범피토로스라든지 여기는 범피토로스 또는 리버스드 필드 핀치 말 그대로 필드가 이제 리버스 됩니다. 가장자리에서. 그리고 슈페르칼 토카막 말씀드렸죠. 또는 슈페로막 같은 개념들이 이제 개발됩니다.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또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대안 개념으로 토카막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성가돔이 대형 장치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개의 대형 장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은 장치들이나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얼터너티브 컨셉트들이 제안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